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골목. 네온 사인이 껌벅거리는 낡은 상가. 2층에는 세상의 시간과 단절된 듯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스타 PC방이라는 촌스러운 간판 아래 컵라면, 국물이 튀어 굳어버린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내가 무심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미리네 그룹의 전임 CEO이자 냉철한 승부사로 불렸던 강도진은 이제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무기력한 사장 김씨로 불리고 있었다. 퀴퀴한 담배 냄새와 라면 스프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그가 이복 동생 강태성의 잔혹한 숙청을 피해 숨어든 유일한 도피처이자 언젠가 다시 솟아오를 기회를 엿보는 짐승의 굴이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퉁퉁 불어터진 면발을 휘저으며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씹어 삼켰다. 도진의 눈은 게이머들의 화려한 스킬 이펙트가 아닌 화면 구석에 작게 띄워진 주식 차트와 암호화된 사내 메신저의 로그 기록을 쫓고 있었다. 5년 전 그는 감정 따위는 사치라 여기며 철저한 이성으로 그룹을 장악했고 수많은 임직원을 구조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거리로 내몰았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막강한 권력이었으나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배신당한 상처와 쫓기는 자의 불안함 뿐이었다. 동생 강태성은 도진이 구축해 놓은 비자금 장부를 조작하여 그를 횡령 혐의로 몰아세웠고 검찰 소환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문의 교통사고를 위장해 그를 제거하려 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도진은 신분을 세탁하고 이 허름한 PC방을 인수하여 죽은 듯이 지내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복수의 칼날이 시퍼렇게 갈리고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늦은 밤, 딸랑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차가운 빗방울 냄새가 눅눅한 실내 공기를 갈랐다. 도진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낡은 여행 가방을 든 채 비에 흠뻑 젖은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서울 사람이라기엔 지나치게 소박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으나 눈빛만은 이상하리 많지 맑고 또렷했다. 그녀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접으며 도진을 향해 꾸벅 허리를 숙였고 그 모습은 마치 5년 전 도진이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듯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쭈뼛거리며 카운터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지 물었고 도진은 그녀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한서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녀는 시골에서 갓 상경하여 당장 머물 곳도 마땅치 않은 처지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도진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철저히 배제해왔기에 그녀를 거절하려 했다. 그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곳은 장사가 안 되어 사람을 쓸 여력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기는커녕 매장 구석구석 쌓인 먼지와 정돈되지 않은 선반을 가리키며 자신이 이 가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당차게 주장했다. 그녀는 도진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은 뒤 빗물에 젖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대걸레를 찾아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도진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으나 묵묵히 바닥을 닦아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과거 자신이 아무런 배경 없이 오직 실력 하나로 미리네 그룹의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임원들의 견제를 뚫고 올라갔던 그 치열했던 시절의 열정과 닮아 있었다. 서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증명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가 닦아낸 바닥이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것을 보며 문득 자신이 잊고 지냈던 삶의 활기가 이 좁고
어두운 공간에 스며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최저시급과 대면 무제한 제공을 조건으로 채용을 허락했다. 서윤이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죽어가던 가게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유의 싹싹함으로 무뚝뚝한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컵라면 하나를 끓여도 정성스럽게 파와 계란을 넣어 대접했다. 도지는 카운터 안쪽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그런 서윤을 관찰하는 것이 일상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경했다는 사연을 덤덤하게 이야기했고, 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수천억 원의 자금을 굴리며 느꼈던 쾌감보다 그녀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더 숭고해 보인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이 거리의 포식자들이 그들의 안식처를 침범해 왔다. 동네 양아치들로 구성된 불량배 무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PC방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다. 그들은 이 지역 상가들을 돌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문신투성이의 사내는 카운터를 보고 있던 서윤에게 다가가 희롱 섞인 농담을 던지며 계산대의 돈통을 열라고 협박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도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단호하게 물러서지 않으려 애썼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는 쓰고 있던 뿔테 안경을 천천히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폭력적인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불량배 하나가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손을 올리는 순간 도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짐승처럼 빠르게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는 불량배의 손목을 정확히 낚아채어 관절을 비틀었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사내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도진의 움직임은 화려한 무술이라기보다는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실전 격투술에 가까웠다. 그는 나머지 일당들이 덤벼들 틈도 주지 않고 우두머리에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도진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다시는 이 가게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단순한 PC방 사장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명의 밥줄을 끊어내며 정점에 섰던 냉혈한의 기백이었다. 겁에 질린 불량배들이 도망치듯 사라진 후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도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다시 구부정한 자세에 김 사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구석에서 떨고 있던 서윤은 놀란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보다는 생소한 호기심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자책하며 거칠게 머리를 쓸어넘겼다. 그는 서윤에게 괜찮냐고 묻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대걸레를 주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작은 사건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으며, 도지는 자신이 이 순진한 시골 소녀를 위험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고 말았음을 직감했다. 지난밤에 소란이 가라앉은 후 스타 PC방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불량배들을 단숨에 제압하던 김 사장의 서늘한 눈빛을 목격한 서윤은 그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카운터 너머에서 꾸벅꾸벅 조는 척하고 있는 도진을 힐끔거리며 그가 단순히 게으른 동네 아저씨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도진 역시 그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으나 짐짓 모른 척하며 모니터 화면에 집중하는 척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기에 가능한 한서윤과 거리를 두려 했으나 좁은 가게 안에서 하루 종일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은 그의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서윤은 도진이 컵라면을 먹고 나면 어느새 다가와 빈 그릇을 치웠고 그가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는 눈치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손님이 뜸한 틈을 타 서윤은 카운터 구석에 앉아 낡은 지갑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갑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코팅이 벗겨진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는데 그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청년과 교복을 입은 어린 서윤이 나란히 서 있었다. 청소를 하러 가기 위해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진은 우연히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사진을 보게 되었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의 청년은 도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5년 전 미린의 그룹의 구조조정 당시 도진이 직접 해고 명단에 서명했던 핵심 개발팀의 대리 한민재였다. 유난히 성실하고 실력이 뛰어났으나 사내 정치에 휘말려 희생양이 되었던 그는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으로 도진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려놓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5년 전 그는 회사의 이익과 효율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사람을 잘라내면서도 그것이 리더의 결단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 차가운 결단이 남긴 파편이 5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소녀에게 꽂혀 있었다는 사실은 그를 견딜 수 없는 자기 혐오로 몰아넣었다. 서윤이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소중히 여기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이유가 오빠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진 할머니를 부양하고 빚을 갚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도진의 가슴 속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죄책감이 솟구쳤다. 그는 자신이 구원자 행세를 하며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었지만 사실은 그녀의 삶을 파괴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끔찍한 아이러니 앞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한편 서울 강남의 화려한 미린의 그룹 본사 최상층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다. 강태성은 형을 몰아내고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도진이 사라지기 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 원본 파일의 행방을 찾지 못해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이자 보안 총괄이사인 최 이사를 닥달하며 전국의 모든 네트워크를 뒤지도록 명령했다. 최 이사는 사이버 수사팀을 동원하여 도진이 접속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이한 패턴의 데이터 트래픽을 추적하고 있었고 마침내 서울 변두리의 한 허름한 PC방 서버에서 의심스러운 신호를 감지해냈다. 그것은 도진이 서윤 몰래 그녀의 오빠와 관련된 인사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 아주 잠깐 본사 서버에 방화벽을 우회했던 흔적이었다. 최 이사는 즉시 요원들을 대기시키며 해당 IP 주소의 위치를 정밀 타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는 강태성에게 아직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쥐새끼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찾았다고 보고했다. 강태성은 위스키 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당장 그곳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형을 찾아내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단순히 도진을 찾는 것을 넘어 그가 숨어 있는 지역 자체를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버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이용해 도진을 제거할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아직 감지하지 못했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불길한 예감에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었다. 그는 PC방의 보안 시스템을 몰래 강화하고 외부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코드를 심어 넣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가게 안은 다시 학생들과 퇴근한 직장인들로 북적거렸다. 서윤은 바쁘게 주문을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에게 걸려온 전화는 오빠가 남긴 빚을 독촉하는 대부업체의 협박 전화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욕설과 할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에 서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카운터 안쪽에서 이를 지켜보던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업보가 망령처럼 살아나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도진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윤이 창고에 재고를 파악하러 간 사이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려 대부업체의 서버에 침투했다. 도진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복잡한 암호화 코드를 풀어헤쳤다. 그는 대부업체의 불법 장부를 해킹하여 서윤의 오빠 앞으로 되어 있는 부당한 이자 기록을 조작하고 원금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데이터를 수정해버렸다. 또한 그들의 불법 추심 증거를 익명으로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5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끌던 그의 천재적인 능력이 빚어낸 결과였다. 서윤이 창고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빚이 전액 탕감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도진은 그저 무심하게 모니터만 바라보며 라면을 후루룩 들이켰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텅 빈 가게에서 도진은 셔터를 내리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기적 같은 일에 감사하며 연신 싱글벙글 웃고 있었지만 도진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도운 것이 속죄의 시작일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불씨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가 단순히 도망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5년 전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했던 강도진은 죽었다. 지금 이곳에는 촌스러운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김 사장이 서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 잠긴 거리를 응시하며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 소리 없는 선전포고를 날렸다. 비가 그치고 며칠 뒤 스타 PC방에는 이질적인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퀴퀴한 담배 연기와 컵라면의 자극적인 향 대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낡은 환풍기를 타고 실내를 가득 채웠다. 서윤은 카운터 구석에 휴대용 버너를 설치하고 집에서 가져온 반찬들을 정갈하게 차려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빚이 탕감된 기쁨을 넘어 자신을 거두어준 사장에 대한 고마움을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다. 도진은 모니터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거북함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울리는 온기를 느꼈다. 5년 동안 그는 최고급 호텔의 셰프가 만든 요리조차 모래알처럼 씹어 삼켰지만 서윤이 내미는 보글거리는 찌개 앞에서는 잊고 있던 허기가 맹렬하게 솟구쳤다. 두 사람은 좁은 카운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도진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들었지만 한 입맛을 보는 순간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손길과 정성이 들어간 진짜 음식의 맛이었다. 서윤은 그가 잘 먹는 모습을 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고 도진은 그 미소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힘들어 시선을 밥그릇에 고정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진은 보답이라도 하듯 서윤을 빈 좌석으로 불렀다. 그는 서윤에게 단순히 청소나 라면 끓이는 법이 아닌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네트워크 오류를 수정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기계치였던 서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도진의 설명이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워 금세 눈을 반짝이며 따라왔다. 도진이 가르치는 방식은 동네 PC방 사장의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복잡한 회로도를 머릿속에 꿰뚫고 있었으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관리 노하우를 서윤에게 전수했다. 서윤이 메모장에 꼼꼼히 필기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도지는 과거 자신이 신입 사원들을 교육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교관이었지만 지금은 서윤이 서툰 손놀림으로 그래픽 카드를 끼워 넣는 것만 봐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교육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굴착기의 육중한 소음이 골목의 정적을 깨뜨렸기 때문이었다. 미린의 건설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밝힌 검은색 세단, 세대가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이 험악한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며칠 전 왔던 동네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선두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박 팀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강태성의 신복인 최 이사의 지시를 받고 이 지역의 재개발 동의서를 강제로 진구하러 온 행동대장이었다. 동네 상인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와 웅성거리는 가운데 박 팀장은 PC방이 입주해 있는 낡은 건물 1층의 세탁소 주인 할아버지를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었다. 도지는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저들이 단순히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급하게 덮어야 할 것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를 찾기 위해 구역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윤은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1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세탁소 할아버지는 서윤에게는 서울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기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를 보호하려 했다. 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자를 눌러쓰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1층에서는 이미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박 팀장은 법적인 절차를 운운하며 할아버지에게 당장 가게를 비우겠다는 각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서윤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그녀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고 정당한 보상 없이는 나갈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박 팀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뒤에 서 있던 덩치 큰 사내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은 위협적인 태도로 서윤과 할아버지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폭력이 발생하기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이었다. 그들은 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힘없는 서민들을 짓밟는 데 익숙한 자들이었다. 서윤이 공포에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박 팀장은 짜증스러운 듯 그녀의 어깨를 잡아 낚아채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군중의 뒤편에서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멈추는 게 좋을 겁니다. 도진이 구부정한 자세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등장에 박 팀장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회색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끄는 행색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백수 건달이었기 때문이었다. 박 팀장은 어디서 굴러먹던 갯벼 닭이냐며 욕설을 퍼부으려 했으나 도지는 개의치 않고 박 팀장이 들고 있는 서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도지는 그 계약서가 미린의 그룹의 표준 약관을 교묘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무시한 불법적인 문서임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법률 용어와 조항들은 정확했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도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박 팀장이 제시한 보상액이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강제 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미린의 건설의 내부 규정인 윤리경영지침 제12조 사망지역 사회와의 상생협력 조항까지 읊으며
박 팀장의 행동이 본사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박 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눈앞에 허름한 사내가 뱉어내는 말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기업의 생리를 뼛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였기 때문이었다. 주변에 모여든 상인들은 도진의 뜻밖의 유식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서윤 역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알던 라면만 먹던 사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마치 거대한 회사의 임원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냉철한 전략가가 서 있었다. 당황한 박 팀장은 말문이 막혀 씩씩거리다가 억지로 논리를 펴보려 했지만 도진은 그럴 틈조차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도진은 휴대전화를 들어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이 불법 행위를 금융감독원과 언론사에 제보하여 미린의 건설의 주가에 타격을 입히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주가라는 말에 박 팀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금 그룹은 승계 문제로 예민한 시기였기에 작은 스캔들도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 결국 박 팀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류를 챙겨 철수를 지시했다. 그는 떠나기 전 도진을 노려보며 내 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며 살기 어린 경고를 남겼다. 검은 세단들이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가자 긴장했던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진에게 몰려와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도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너무 과도하게 나섰음을 인지했다. 박 팀장 같은 중간 관리자가 보고를 올리면 위선에서는 분명히 의심을 품을 것이고 조만간 더 치밀하고 강력한 조사가 들어올 것이 뻔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시계 바늘이 빨라졌음을 느꼈다. 서윤은 도진에게 다가와 존경과 의문이 섞인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는 사장님이 법을 그렇게 잘 아는 줄 몰랐다며 혹시 과거의 변호사나 판사였냐고 순진하게 질문했다.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저 PC방에서 뉴스 기사를 많이 봐서 주어들은 풍월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는 서윤에게 오늘은 일찍 문을 닫고 들어가 쉬라고 말하며 등을 돌려가게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꽂히는 서윤의 시선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도진이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과 싸워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두운 가게 안으로 돌아온 도진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다. 오늘 그가 보여준 모습은 강도진 회장의 파편이었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만들었던 그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을 공격해오는 적들을 막아냈다는 사실에 묘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서윤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노출할 위험을 감수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서윤이 싫어하는 냄새였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강태성의 사진을 노려보며 다짐했다. 이제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다. 놈들이 다시 오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날 밤 도진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그는 새벽 내내 키보드를 두드리며 박 팀장의 신상을 털고 미린의 건설의 재개발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이 지역 재개발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강태성이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의 거점 확보를 위한 위장막이었다.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것은 기회였다. 놈들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제 발로 굴러들어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리고 더 큰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필연적으로 한서윤도 함께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서윤은 가게 앞에 놓인 낯선 상자를 발견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상자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과 암호화된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쪽지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것이 너희를 지켜줄 방패가 될 것이다. 서유는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렸지만 도지는 CCTV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것은 아직 회사 내부에 자신의 편이 남아있다는 신호였고 동시에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봉화였다. 도지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숨죽인 채 도망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5년 전의 과오를 씻기 위해 다시 괴물이 되어 싸울 것인가. 가게 문이 열리고 아침 햇살이 서윤의 등 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눈부신 빛 속에서 도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고 평온해 보이던 오후의 정적은 한 통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서윤이 식자재 마트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지 3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도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어제 익명의 조력자가 보내준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앱을 실행했다. 화면 위에서 붉은 점이 깜빡이는 곳은 시장이 아닌 인적이 끊긴 외곽의 폐공장 지대였고 그곳은 미린의 건설이 재개발을 위해 매입해둔 유령 부지 중 하나였다. 도지는 입고 있던 늘어진 트레이닝복을 벗어 던지고 검은색 전술 바지와 짙은색 후드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삼단봉을 챙겨드는 그의 손등 위로 힘줄이 붉어져 나왔다. 이제 더 이상 동네 PC방 사장 김 씨의 어설픈 연기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그는 직감했다. 폐공장에 도착한 도지는 은밀하게 잠입하여 깨진 창틈으로 내부를 살폈고 그곳에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서유는 낡은 의자에 포박된 채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고 그녀의 주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10여 명이 위협적으로 둘러서 있었다. 그들은 동네 깡패 수준이 아니라 강태성이 고용한 전문 용역업체 직원들이거나 사설 경호팀 소속임이 분명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는 서윤의 겁에 질린 얼굴 앞에 재개발 동의서가 아닌 백지 위임장을 들이밀며 강제로 지장을 찍으라고 협박하고 있었다. 서윤을 인질로 삼아 상가 번영회 전체를 협박하려는 비열한 술책이었다. 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의 공기를 비워내고 차갑게 식은 이성의 눈으로 적들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했다. 도진이 쇠파이프를 집어던져 공장 입구의 조명을 깨뜨리는 것과 동시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며 혼란이 시작되었다. 당황한 사내들이 손전등을 켜려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도지는 그림자처럼 바닥을 구르며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발목을 걷어찼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고 도지는 지체 없이 다음 목표물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으며 급소만을 노리는 타격은 특수부대 교관에게 전수받았던 칠전 격투술 그 자체였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도진의 눈빛은 먹잇감을 사냥하는 맹수와 같았고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의 야성이 피냄새를 맡고 깨어나 폭주하고 있었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바닥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사내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도지는 서윤을 가로막고 선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피 묻은 삼단봉을 쥐고 있는 그의 모습은 서윤이 알던 친근한 사장님이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나온 수라와 같았다. 살아남은 적들은 도진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덤벼들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그때 리더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서며 도진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다가
경악과 비릿한 웃음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미린의 그룹 보안팀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기에 도진의 얼굴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강도진 회장님이라고 나지막이 불렀고 그 이름은 폐공장의 차가운 공기를 타고 서윤의 귀에 선명하게 밝혔다. 서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리더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살인 병기였기에 도진 역시 방심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주먹과 발이 교차하며 묵직한 타격음이 공기를 찢었고 도진은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등을 내어주며 공격을 받아냈다. 리더는 비열하게 웃으며 도진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 입을 놀렸다. 그는 5년 전 도진이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직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과거를 들추며 그깟 계집애 하나 구한다고 당신의 죄가 씻길 것 같냐고 조롱했다. 특히 그는 서윤을 향해 네가 모시는 저 남자가 바로 내 오빠를 자살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소리쳤다.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끔찍한 고통으로 도진의 가슴을 후벼 팠고 서윤은 충격으로 숨조차 쉬지 못했다. 도진의 동작이 순간적으로 굳어진 틈을 타 리더의 칼날이 도진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선혈이 튀었지만 도진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분노로 끓어오르는 아드레날린에 몸을 맡겼다. 그는 리더의 팔을 낚아채어 꺾어버리고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해 완전히 제압했다. 바닥에 쓰러진 리더를 내려다보는 도진의 눈에는 사리가 번뜩였지만 서윤의 비명 섞인 만류에 그는 가까스로 마지막 일격을 멈추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자 도진은 멍하니 앉아있는 서윤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 공장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한강변의 어두운 벤치에 앉은 도진은 상처를 지혈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윤은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며 도진을 응시했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당신이 정말 미린의 그룹의 회장 강도진이 맞냐고. 그리고 내 오빠 한민재 대리를 해고하고 죽게 만든 사람이 당신이냐고 재차 물었다. 도진은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5년 전에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고 사람을 숫자로만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의 오빠를 포함한 수많은 가장을 절벽으로 밀어버렸다는 것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도진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녀는 오빠가 얼마나 회사를 사랑했는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해고당한 뒤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토해냈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김 사장이 사실은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원수였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원망과 주먹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무게였기에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한참을 오열하던 서윤이 기진맥진하여 주저앉아 도진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 5위의 총수가 시골 소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는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놈들에게 빼앗긴 당신들의 삶과 명예는 되찾아주겠다고 맹세했다. 도진은 고개를 들어 붉어진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은 이제 강도진 회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갚기 위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태성과 부패한 임원들이 저지른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미린의 그룹을 완전히 해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진심과 깊은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당장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를 버리고 가면 그가 정말로 무너져 버릴 것 같다는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이 남자의 힘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그녀를 붙잡았다. 서유는 옷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일어섰다. 그녀는 도진에게 당신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다만 오빠의 복수를 끝낼 때까지만 협력하겠다고. 그 이후에는 당신도 그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진은 그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가 자신을 경멸하더라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싸울 명분과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어색한 거리감을 유지한 채 다시 스타 PC방으로 향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친근한 사장과 알바생이 아니라 상처 입은 과거를 공유한 위태로운 동맹 관계로 변해 있었다. PC방으로 돌아온 도진은 셔터를 내리고 금일 휴업 팻말을 걸었다. 그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가방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고성능 노트북과 서버 장비들을 꺼냈다. 이것들은 그가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챙겨둔 마지막 무기였다. 서유는 말없이 구급 상자를 가져와 도진의 옆구리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도진은 그 통증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속죄할 기회가 주어졌음을 느꼈다. 치료가 끝난 후 도진은 노트북 화면을 띄우고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화면 가득 복잡한 데이터가 흘러가고 그의 안경 너머로 5년 전보다 더 날카롭고 집요한 승부사의 눈빛이 되살아났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강태성 일당은 도진의 정체를 확인했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제거하려 들 것이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자신이 계획한 작전을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미린의 그룹의 심장부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거대한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었다. 서윤은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도진이 지시하는 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백업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밤은 깊어가고 좁은 PC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득 찼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그들의 결의를 씻어내기는커녕 더욱 단단하게 굳혀주고 있었다.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은 이제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각자의 상처를 딛고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도는 스타 PC 방은 더 이상 동네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놀이터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야전 사령부로 변모해 있었다. 굳게 닫힌 셔터 너머로 수십 대의 컴퓨터 본체가 뿜어내는 열기가 후끈하게 달아올랐고 윙윙거리는 쿨러 소리는 마치 진군을 앞둔 군대의 북소리처럼 비장하게 울렸다. 도진은 중앙 서버 컴퓨터 앞에 앉아 메인 모니터를 주시하며 날카로운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서윤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분류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을 향한 원망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목표를 위해 그와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도진이 요구하는 데이터는 방대했고 서윤의 손끝은 쉴 새 없이 종이 위를 스치며 그가 원하는 조각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건넸다. 도진은 이번 작전을 위해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PC방의 단골 손님들을 포섭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패배자나
은둔형 외톨이로 취급받았지만 도진의 눈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도 같은 인재들이었다. 구석 자리에서 며칠째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리듬 게임에 몰두하던 깡말은 청년은 사실 전직 화이트 해커 출신으로 대기업 보안 팀에 지원했다가 학벌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낡은 양복을 입고 주식 게시판을 들락거리던 중년 남성은 한때 여의도 증권가를 주름잡던 펀드 매니저였으나 내부 고발을 했다가 업계에서 매장당한 인물이었다. 도지는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정당한 대가와 함께 세상에 복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들은 주저없이 이 위험한 도박에 동참했다. 이 기묘한 연합군은 스타 PC방이라는 좁은 공간에 모여 각자의 재능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해커 청년인 진수는 미리네 그룹의 외부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미끼 서버를 구축했고 전직 펀드 매니저인 최 부장은 강태성이 빼돌린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역추적했다. 도지는 전체적인 작전의 설계를 맡아 이들의 능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강태성의 숨통을 조여가는 그물을 짜나갔다. 서유는 이들 사이를 오가며 커피를 나르고 식사를 챙기는 보급관 역할을 자처했지만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자비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가 남긴 기록들을 토대로 미리네 그룹 내부의 결제 라인과 암묵적인 관행들을 짚어내며 도진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인간적인 허점들을 보완해 주었다. 자정이 넘어가자 작전명 일식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도진의 지휘 아래 진수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지며 모니터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1차 목표는 강태성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밀 서버인 판도라의 좌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리네 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고 최 이사가 심어놓은 자동 방어 프로그램은 침입 흔적을 감지하자마자 역추적을 시도해왔다.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며 화면이 붉게 전멸하자 PC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지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더미 데이터를 뿌려 적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그 틈을 타 채 부장이 찾아낸 우회 경로로 접속을 시도했다. 그 시각 강남의 미리네 본사 보안실에서도 비상이 걸려 있었다. 최 이사는 모니터 가득 메워진 침입 경고를 바라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그는 도진이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쥐새끼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함정을 파놓은 상태였다. 최 이사는 보안 팀원들에게 즉각적인 차단 대신 침입 경로를 열어주어 그들이 깊숙이 들어오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미끼를 무는 순간 역해킹을 통해 위치를 특정하고 경찰과 용역을 동시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이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지금 도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형화된 엘리트들이 아니라 변칙과 임기응변에 능한 거리의 실력자들이라는 점이었다. 진수는 적들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함정임을 직감하고 도진에게 눈짓을 보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의 2단계를 지시했다. 그것은 트로이의 목마 바이러스를 심어놓은 가짜 데이터를 적들에게 일부러 먹이로 던져주고 그들이 그것을 분석하는 동안 실제 목표물인 재무제표 원본을 빼내오는 양동 작전이었다. 서유는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다가 화면 구석에 뜬 파일명 하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MJ 프로젝트라는 폴더명은 바로 죽은 오빠 한민재의 이니셜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옷자락을 잡으며 저 폴더를 열어야 한다고 오빠가 생전에 저기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도진은 서윤의 말을 믿고 즉시 타겟을 변경했다.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었지만 그는
서윤의 직감을 신뢰하기로 했다. 진수가 방어벽을 뚫고 MJ 프로젝트 폴더에 접근하자 복잡한 암호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것은 기존의 보안 알고리즘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기에 진수조차 난색을 표했다. 그때 서윤이 오빠가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의 가사와 할머니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를 불러주었다. 반신반의하며 코드를 입력하자 거짓말처럼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고 그 안에는 강태성이 5년 전부터 저지른 분식 회계와 횡령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긴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한민재가 회사의 비리를 눈치채고 만약을 위해 남겨둔 최후의 보험이었다. 데이터 전송이 시작되자 최 이사는 뒤늦게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즉시 서버의 전원을 차단하려 했지만 이미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시스템 제어권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PC방의 모니터에는 다운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가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다. 90%, 95%, 그리고 마침내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뜨자 실내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최 이사가 보낸 선발대가 PC방의 위치를 파악하고 셔터를 부수기 시작한 것이었다. 도지는 재빨리 데이터를 USB에 옮겨 담으며 팀원들에게 뒷문으로 탈출할 것을 지시했다. 진수와 최 부장은 도진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이 미끼가 되어 적들을 유인해야만 서윤과 중요한 증거를 안전하게 빼돌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윤은 절대 혼자 갈 수 없다며 버텼지만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눈을 맞췄다. 그는 이 USB가 세상에 공개되어야만 오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그러니 반드시 살아서 내일 있을 주주총회장까지 가야 한다고 절박하게 설득했다. 서윤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그녀의 손에 USB를 쥐어주며 뒷문으로 밀어냈다. 서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도진은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부서진 셔터 틈으로 들어오는 적들을 향해 걸어나갔다. PC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용역들이 들이닥쳐 집기들을 부수며 도진을 에워쌌고 도진은 좁은 통로를 이용해 그들과 맞서 싸웠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도진의 기세는 맹렬했다. 그는 컴퓨터 본체를 집어던져 적의 진로를 막고 키보드와 마우스 선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는 등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밀려드는 적들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도진은 머리에 강한 타격을 입고 비틀거렸고 그 틈을 타 용역들이 그를 바닥에 짓눌렀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도진은 서윤이 무사히 탈출했기만을 기도했다. 셔터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이 구원의 신호인지 파멸의 전조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한편 간신히 현장을 빠져나온 서윤은 비 내리는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그녀의 품에는 미린의 그룹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PC방에 남겨진 도진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진수와 최 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행히 그들도 무사히 탈출하여 안전 가옥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그들에게 도진이 잡혔다는 사실을 알리고 내일 아침 주주총회장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도진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듯이 이제는 자신이 도진을 구하고 오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사자굴로 들어가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미린의 그룹 본사 앞은 주주총회를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시위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강태성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회의장에 들어서며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도진이 지난밤 습격으로 처리되었거나 감금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회의장 깊은 곳 어두운 구치소 독방에 갇혀 있던 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신문하러 온 최 이사에게 넌지시 물었다. 아직도 내가 가진 패가 그것뿐이라고 생각하냐고. 최 이사는 코웃음을 쳤지만 도진의 입가에 걸린 미소를 보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도진은 이미 체포되기 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메일을 예약 전송해둔 상태였다. 시간은 흘러 주주총회 시작 시간이 임박했다. 주요 안건은 현 경영진의 재신임과 도진의 해임안을 영구히 확정하는 것이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강태성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회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낯선 인형들이 등장했다. 낡은 옷차림의 서윤과 그녀를 호위하듯 둘러싼 진수최 부장이었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서윤은 높이 쳐든 USB를 흔들며 소리쳤다. 이 안에 강태성 회장의 모든 범죄 사실이 들어있다고. 그리고 진짜 주인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서윤을 향해 터졌다. 동시에 회의장 대형 스크린이 해킹되어 강태성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수가 PC방에서 미리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방송 시스템을 장악한 결과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강태성의 비열한 음모와 살인교사 내용은 주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강태성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최 이사는 경비원들에게 당장 방송을 끄고 저들을 끌어내라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경찰 특공대의 호위를 받으며 수갑을 찬 채로 도진이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의 몰골은 엉망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장내를 단숨에 침묵시켰다. 도진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강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도진은 단상 아래 서서 동생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려와라. 그 자리는 내 것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도진은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과오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했다. 자신이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 소녀를 통해 어떻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의 진심 어린 참회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서윤은 멀리서 그런 도진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무너질 준비를 마쳤고 진실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단상 아래 선 강도진에게 꽂혀 있었다. 수갑을 찬 양손과 피가 말라붙은 셔츠,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그룹의 총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으나 그가 뿜어내는 기백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압도적이었다. 단상 위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던 강태성은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 쳤고 마이크를 잡은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치며 저 미치광이를 당장 끌어내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경찰 특공대가 회의장의 주요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였기에 누구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도진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그가 내딛는 발자국 소리가 정적을 깨며
강태성의 심장을 조여왔다. 도진은 단상 바로 아래 멈춰서서 겁에 질린 동생을 올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의 신부님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강태성이 저지른 죄악 또한 낱낱이 밝혀져야 함을 선언했다. 강태성은 핏대를 세우며 도진이 횡령 혐의로 수배 중인 범죄자이며 지금 나오는 방송과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딥페이크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들에게 저런 파렴치한 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호소했으나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육성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비자금 조성을 위해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반대파 임원들을 협박하며 심지어 형인 도진을 제거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사주했다는 내용은 도저히 조작이라 볼 수 없는 디테일을 담고 있었다. 회의장 한편에 서 있던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군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5년 전 미린의 그룹의 구조조정으로 희생된 고 한민재 대리의 동생임을 밝히며 오빠가 남긴 유산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진실임을 호소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주주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강태성이 어떻게 오빠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은폐했는지를 눈물로 고발했다. 그녀의 뒤에는 진수와 최 부장이 해킹한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띄우며 그녀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강태성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불법 로비 명단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자 장내는 경악과 분노로 들끓어 올랐다. 궁지에 몰린 강태성은 이성을 잃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 서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으나 도진이 순식간에 몸을 날려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수갑을 찬 상태였지만 도진의 어깨치기는 강태성을 바닥에 나뒹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도진은 바닥에 쓰러진 강태성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것이 네가 그토록 원하던 권력의 민낯이라고. 너는 왕관을 쓸 자격이 없으며 그저 욕망에 사로잡힌 괴물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강태성은 분하다는 듯 바닥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경찰들이 달려와 강태성을 제압하고 그의 손목에 은팔찌를 채웠다. 강태성이 끌려나가면서도 저주를 퍼붓는 동안 회의장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현 경영진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셔터를 눌러댔다. 도진은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다시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자신을 연행하려는 경찰관에게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고 경찰팀장은 도진의 눈빛에서 익히는 결연함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도진은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그는 강태성의 죄를 폭로한 것만으로 자신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5년 전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직원을 해고하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했던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고백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도진의 참회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지난 몇 달간의 도피 생활과 PC방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의 온기를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소녀가 건넨 컵라면 한 그릇과 따뜻한 밥상이 수천억 원의 계약보다 더 가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 깨달음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털어놓았다. 도진은 미린의 그룹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자비한 확장이 아니라 상생과 책임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지막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내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냉혈한으로만 알려졌던 강도진 회장의 인간적인 고백은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윤은 멀리서 도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음을 알 수 있었다. 도진은 발언을 마치고 서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복잡한 감정이 오갔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틋함이 그들의 시선 속에 녹아 있었다. 도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입모양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도진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태성의 비리를 밝혀냈지만 그 자신 역시 과거의 불법적인 경영 승계 과정과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도진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경찰차에 올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비췄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떳떳한 자연인으로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차가운 철창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찰차가 회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서윤은 주먹을 꼭 쥐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녀는 직감했다. 한편 강태성의 구속과 도진의 양심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뉴스가 되었다. 연일 뉴스에서는 미린의 그룹의 비리, 실태와 형제의 비극적인 대립, 그리고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보도되었다. 여론은 강태성에게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도진에게는 동정론과 함께 재평가의 움직임이 일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민재 대리의 억울한 죽음도 재조명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그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서윤은 오빠의 명예가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 그녀는 오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긴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 편히 쉬라고 속삭였다. 도진이 수감된 구치소에는 면회 신청이 쇄도했지만 그는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는 독방에 앉아 차가운 벽을 등지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화려했던 CEO 시절보다 좁고 냄새나는 PC방에서의 날들이 더 그리운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관계를 맺었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서윤이 가르쳐준 따뜻함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도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온기였다. 그는 서윤에게 편지를 쓰려다가 펜을 놓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자신이 죗값을 모두 치르고 온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때 당당하게 그녀 앞에 서고 싶었다. 미린의 그룹은 도진의 뜻대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도진이 추천한 덕망 높은 전문 경영인이 새로운 CEO로 선임되었고, 그는 투명 경영과 노사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강태성 라인의 부패한 임원들은 줄줄이 해임되거나 구속되었고 그 자리는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진수와 최 부장 등 도진을 도왔던 PC방 멤버들은 그룹의 보안팀과 감사팀에 특별 채용되어 자신들의 능력을 양지에서 발휘할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도진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회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허름한 PC방과 그곳을 지켰던 두 사람이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했다. 스타 PC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서유는 도진이 남겨준 자금을 바탕으로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어엿한 사장님이었지만 여전히 컵라면을 끓이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가끔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아 문을 바라보곤 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혹시나 우산을 든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강도진 전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보도되었다. 재판부는 그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내부 고발을 통해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한 점,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유는 TV 화면 속에서 수의를 벗고 법원을 나서는 도진의 모습을 보며 숨을 멈췄다. 그는 다소 야윈 듯 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그가 향한 곳은 대기하고 있던 고급 세단이 아니라 택시 승강장이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가 어디로 올지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정리를 시작했다.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가게에 라디오 음악 소리만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걸레를 들고 테이블을 닦으며 자꾸만 출입문 쪽을 힐끔거렸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다. 밤 9시가 넘었을 무렵 딸랑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서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말끔한 정장이 아닌 편안한 면바지에 니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5년 전의 냉혹한 CEO도 아니고 쫓기던 도망자 김씨도 아닌 진짜 강도진의 모습이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도진은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와 익숙한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여기라면 하나 부탁합니다. 파란 계란 많이 넣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나온 고난의 시간과 앞으로 함께할 희망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이제 화려한 마천루의 꼭대기가 아니라 이 소박한 공간에서 새로운 꿈을 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사람답게 살게 해준 구원자이자 동반자인 서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밤은 깊었지만 스타 PC방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돌아왔다. 서울의 변두리 골목에 자리 잡은 스타 PC방은 이제 단순한 오락 공간을 넘어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해 있었다. 낡고 칙칙했던 간판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교체되었고 내부 인테리어 또한 밝고 쾌적하게 리모델링되어 카페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시설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 때문이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동네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코딩 교실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안쪽 세미나실에서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모니터를 보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뿔테 안경을 쓰고 칠판에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전직 미리네 그룹 회장 강도진이었다. 그는 이제 재벌 총수의 권위를 내려놓고 동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괴짜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서유는 카운터에서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며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사장님으로서 가게의 모든 운영을 총괄하고 있었고 도진은 그녀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자 재능기부 강사라는 독특한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도지는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를 성실히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경영 능력과 IT 지식을 활용하여 소외된 계층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는 더 이상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지배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서유는 가끔 도진이 양복 대신 편안한 청바지를 입고 아이들과 떡볶이를 나눠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5년 전 차가웠던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자 도진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카운터로 다가왔다. 서유는 그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네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다. 도진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고는 아이들 중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친구가 있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는 과거 수천억 원의 인수합병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아이가 작성한 코드 한 줄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다. 서유는 그런 도진을 보며 당신이 정말로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도진은 잠시 컵을 내려놓고 서윤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서윤 덕분이라며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오후가 되자 도진은 오랜만에 정장을 갖춰 입고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미리네 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는 날이었고 대주주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어색한 듯 목을 이리저리 돌렸다. 서유는 다가와서 비뚤어진 넥타이를 바르게 고쳐주며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자연스러웠고 도지는 그 순간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에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지만 굳이 말로 관계를 정의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도지는 서윤에게 같이 가겠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가게를 비울 수 없다며 웃으며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돌아올 때 맛있는 것을 사오라며 그를 배웅했다. 미리네 그룹 본사 로비에 도진이 들어서자 임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움과 긴장감에 숨조차 쉬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환영과 존경의 눈빛이 그를 맞이했다. 도진이 도입한 전문 경영인 체제와 투명한 기업 문화는 회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직원들은 더 이상 야근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다. 도진은 로비를 지나가며 마주치는 직원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넸고 청소 노동자에게도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물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최 이사는 이제 보안 담당 상무로 승진해 있었고 진수는 정보보안 팀장으로서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을 보자마자 반가움에 달려와 악수를 청했다. 창립 기념식장에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단상에 오른 전문 경영인 대표는 미리네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지난 1년간의 놀라운 성과를 발표했다. 그룹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었다. 도진은 귀빈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자신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지분을 사회에 환원했을 때 사람들은 미리네 그룹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매출은 오히려 상승했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도지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나누고
사람을 믿는 것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진은 조용히 회사를 빠져나와 차를 몰았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추모 공원이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서윤의 오빠인 한민재 대리의 납골당 앞에 섰다. 사진 속의 한민재는 여전히 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도진은 그 앞에 미린의 그룹의 명예사원증과 복직 명령서를 내려놓았다. 비록 늦었지만 회사는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가 남긴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내의 한민재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었다. 도진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말을 걸었다. 당신의 동생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다고.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평생 속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다. 도진이 추모 공원을 나서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그를 따라온 것이었다. 서윤은 도진의 곁으로 다가가 오빠의 사진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오빠도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며 도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도진은 그 작은 손을 꽉 쥐었다. 5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손을 이제는 평생 지켜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도진과 서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PC방을 거점으로 하여 소외 계층 청소년들에게 IT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도진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재단을 만들었고 서윤은 실무 운영을 맡기로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도진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후원과 재능 기부를 자청해왔다. 스타 PC방은 이제 단순한 게임방이 아니라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었다. 도진은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서윤과 함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며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비 오는 늦은 밤, 가게 정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리게 했다. 도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을 불렀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었지만 도진이 직접 디자인하고 세공을 의뢰한 심플한 은반지였다. 그는 서윤에게 말했다. 5년 전에 나는 세상을 돈으로만 계산했지만 지금의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동업자가 아닌 인생의 반려자로 함께해 주겠냐고 물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서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었던 남자가 낡은 PC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청혼을 하는 장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그 어떤 호텔 프로포즈보다 낭만적이고 완벽한 순간이었다. 서윤은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당신은 최고의 CEO이자 최고의 PC방 사장님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는 최고의 남자라고. 도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맹세했다. 다시는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이 작은 세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몇 년 후 스타 PC방은 스타트업의 성지로 불리게 되었다.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청년이 성공하여 사회로 진출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다시 후배들에게 돌려주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도진과 서윤의 이야기는 책과 드라마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도진은 여전히 유명세에 연연하지 않고 PC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가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대기업 임원들이 찾아와 자문을 구하기도 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거창한 경영 전략 대신 라면 끓이는 법을 알려주며 웃어 넘기곤 했다. 그는 알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경영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게 문이 열리고 했댄 얼굴에 소년이 비에 젖은 채 들어왔다. 소년은 주머니를 뒤지며 돈이 모자란 듯 쭈뼛거렸다. 도진은 그 모습을 보며 5년 전 자신을 찾아왔던 서윤과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퉁명스럽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고프면 라면이나 하나 먹고 가라. 돈은 나중에 성공해서 갚고. 소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서윤이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빙그레 웃었다. 이것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자 끝나지 않을 그들의 이야기였다. 재벌 CEO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소박한 PC방 사장이라는 진짜 얼굴을 찾은 강도진. 그리고 운명처럼 나타나 그를 구원한 시골 소녀 한서윤.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은 이 거리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